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석희입니다. 저는 방송, TV 프로그램을 보고 글로 말로 평가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TV 컬럼니스트, TV 평론가, 방송 평론가 혹은 대중문화 평론가라고 소개되곤 하는데요. 제가 이 TV 컬럼니스트라는 호칭이 언제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2000년대 중반쯤인 것 같아요. 제가 TV 칼럼, 고정 칼럼을 맡게 되었을 때 이 매체가 좀 근사해 보였나 봐요. TV 컬럼니스트라고 그 호칭을 붙여준 거예요. 근사해 보이나요? 그럴듯해 보이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16년, 17년 정도 흘렀음에도 여전히 제게는 제 옷이 아닌 양 어색한 호칭입니다.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까 구력이 붙어서 이제는 좀 낯선 거는 면한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TV 컬럼니스트가 된 것이 40 중반이 되어서예요. 그럼 그때까지 뭘 했느냐? 그냥 주부였습니다. 학부모로 살았죠. 조금 극성맞은 쪽의 학부모였습니다. 근데 그게 보편적이지 않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것이 결혼 전에는 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글을 쓰는 일을 할 때까지 제가 돈을 1원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40쯤에 그 여성지를 비롯한 월간지 이렇게 가판대에 놓여 있는 조그만 잡지들 그런 데에 글을 몇 차례 뭐 어쩌다가 한 번씩 기고하기도 했고 그리고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면 종종 채택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글을 직업 삼아서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주변 사람들도 절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에요. 심지어 당시에 그 TV 관련 글을 쓰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그 잡지에 기고했던 글은 뭐랄까 그냥 저 사는 얘기, 제 일상이 담긴 그 에세이 같은 글이었단 말이죠. 제가 아까 학부모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이를 좀 달달달달 볶는 스타일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나니까 아이가 낮에는 집에 없잖아요. 들들 볶을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했어요. 근데 저는 보통 그 뭐 백화점 뭐 시장에 가서 쇼핑을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취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럿이 모여서 막 수다를 떠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막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이게 쓸고 닦고 막 바지런한 사람도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는 시간에 뭘 하나 하다가 그게 1990년 후반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PC라고 하죠. 퍼스널 컴퓨터가 집에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컴퓨터를 그럼 좀 해볼까라고 했어요. 내심 아이들이 필요할 일이 있을까 봐 그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컴퓨터를 제가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책을 사서 마치 도장 깨기를 하듯이 뭐 한글도 배우고 워드도 배우고 포토샵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 기술을 저 내부에 축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모 웹 에디터라는 툴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유행하는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 개인 홈페이지에 제가 TV 관련된 그 소감 글을 올렸는데 그게 아름아름 소문이 나고 알려지면서 그 매체에서 저를 당신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칼럼을 맡기게 된 거죠. 나중에 그 매체에 물어봤어요. 왜 나이 많은 나를 캐스팅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냥 단순히 방송을 보고 평가하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나의 일상을 방송과 그 연계해서 비교하고 아울러서 그러니까 일상과 방송의 내용을 섞어서 쓰는 것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나날들 뭐 기뻤거나 슬펐거나 힘들었거나 뭐 괴로운 일이 솔직히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초석이 되어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습득한 기술이 있잖아요. 의도치 않았지만 컴퓨터 기술이 뭔가 합해져서 이 재료가 된 거죠. 그래서 집 짓기가 완성된 거예요.
컬럼니스트라는 집짓기가 완성이 된 겁니다. 당시에는 40대는 특히 컴퓨터에 능통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 컴맹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컬럼니스트 일을 할 때 매체에서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고 어떤 장면을 캡처한 후에 글하고 첨부 파일로 해서 메일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 말을 즉시 알아듣고 실행할 40대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의도치 않게 그걸 갖추고 있었던 것이고, 제가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헛일 없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바로 그 증거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한 일들이 나중에 저에게 좋은 결실로 돌아왔으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나중에 지금 이 시점 힘든 날을 돌아보면 이 또한 헛일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TV 컬럼, TV 비평이라는 영역은 영화 비평과는 조금 다릅니다. 영화는 이제 한두 편을 보면 되지만 TV 컬럼은 그 봐야 하는 분량이 굉장히 많죠. 주말극 같은 건 막 50부작, 또 미니 시리즈야 16부작이죠. 뭐 1일극 같은 거는 막 150회를 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본다 해도 몇십 회를 봐야 하니까 1일극을 평가하려면 매회 시간에 맞춰서 1일극을 봐야 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채널도 많고 방송을 하루 종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과거에는 다시 보기는커녕 재방송도 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전기를 절약한다고, 전기가 부족하다고 재방송은 선별해서 주말에만 보여줬었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평일에 방송을 보통 저녁 5시경에 했는데 그 전에 화면 조정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화면을 기억하시는 분, 아시는 분은 이제 연식을 알 수 있는 거죠. 아침에는 뭐 6시부터 낮 12시 정도까지 방송을 하고 쭉 쉬다가 5시부터 자정까지 방송을 하고 그 앞뒤에는 애국가가 흘러나왔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2005년에 정도에 오전, 오후 방송이 없어졌어요. 나누는 게. 아침에 새벽에 방송을 시작하면 자정까지 방송을 했던 거죠. 그리고 2010년경 그 즈음부터 아예 하루 종일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방송 이제 평론가들이 같은 시간대에 다른 채널에서, 그러니까 주말극을 똑같이 방송을 같은 시간대에 했잖아요. 뭐 SBS, KBS, MBC 이렇게 다 방송을 하면 그거를 비교 분석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재방송도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보기가 되고 다운로드가 되고 이러면서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됐으니까 TV 평론가가 나올 수 있는, TV 컬럼니스트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마련이 된 거죠. 그 시점에 용케 제가 그 틈새에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제가 컬럼니스트라고 불리고 있더라고요. TV 평론가라는 직업은 흔히 바보상자라고 하잖아요, TV를. 그 바보상자에서 지혜,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는 직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교에 훈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향이 그 몸에 배게 하다 이런 단어인데요. 뜻이죠. 우리가 뭘 보고 듣는 것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만 의식에 남고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송을 함부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방송을 그냥 보여주는 대로 넋놓고 봐서도 안 되는 거죠. 시청자들께서 그래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시고 의견을 내주셔야 합니다. 방송사들이 좀 경계하고 각성할 수 있게 자극을 주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 훈습을 마음에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취사 선택해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골라서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방송을 보면 느끼고 아실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자 애쓰는가, 노력하는가, 그런 방송인들을 시청자께서 격려하고 칭찬의 박수를 보내주셔야 하겠고요. 제가 지금 약식이지만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왜 뜬금없이 한복을 입고 나왔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복을 이제 올 초부터 입고 있어요.
올 3월에 SBS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가 2회 방송 후에 폐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역사 왜곡 논란이죠. 그런데 정말 우스운 것이 그 몇 달 전에 조선구마사와 같은 작가 작품이에요. 철인왕후도 같은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철인왕후는 중국 작품이 원작입니다. 그 중국 작품의 원작 작가가 한복을 비하한 이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 작품을 받아다가 리메이크해서 그리고 또 그 왜곡 논란이 있었음에도 시청자들이 즐겨 봐서 시청률 높게 성황리에 종영을 했던 작품입니다. 조선 구마사가 문제가 되자 철인왕후도 지금 다시 보기를 중단한 상태예요. 이 뒷북도 그런 뒷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즈음에 중국이 한복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발끈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은 한복에 관심이 있나요? 관심 없습니다. 방송에서 한복을 보는 일이 얼마나 되나요? 사극 외에는 없죠. 예전에는 그 부잣집 만화님들이 막 한복을 떨쳐 입고 나와 앉아 있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도 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미녀들의 수다라고 옛날 프로그램이 있죠. 외국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프로그램. 그 방송에서 그 출연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코리아 홍보 영상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한복을 봤는데 그 한복은 도대체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은 왜 고궁에서 좀 변형된 형태의 그 한복을 입고 사진 찍고 이런 대여점도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정말 한복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결혼식에나 가면 볼 수 있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중국이 한복을 자기 거라고 하면 막 화를 내시지만 한복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심지어 고름 매는 거를 모르는 분이 태반이에요. 근데 우리 거라고 주장만 하면 뭐 하나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한복, 이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연예인이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 BTS. 방탄소년단이 그나마 우리나라 전통 문화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어요. 지난해에 그 전 세계로 송출된 그 영상, BTS 방탄소년단이 경복궁 근정전과 경회로에서 춤과 노래를 멋지게 선보여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 문화를 알렸어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멤버죠. 슈가 씨가 그 용인 대장금 파크에서 대치타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BTS가 TVN 유키 썬더블럭에 출연했을 때 그 촬영 장소가 성북동 소재의 가구 박물관이었어요. 가구 박물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통 가옥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근데 유키 썬더블럭의 진행자가 유재석 씨잖아요. 근데 유재석 씨가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요즘 전통 문화 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여러 차례인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KBS 컴백홈이라는 프로그램 송가인 씨 편을 그 전통 문화 가옥 그 안에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놀면 뭐하니 MSG 워너비 특집 아예 전통 가옥을 배경으로 한옥을 입고 촬영을 하고 있죠. 유재석 씨가 이렇게 가발 위에 핀을 꽂았는데 그게 전통 매듭으로 된 핀이에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도 그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알리고 싶은 거죠. 글로벌 스타 BTS 그리고 국민 MC 유재석 이 두 사람의 전통 문화 알리기가 좋은 결실로 돌아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운동에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저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복을 입게 된 거예요. 제가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간히 외국 분들도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한복이구나라고 알아보실 수 있게 입고 있습니다. 한복이 불편해서 안 입는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복에서 치마는 이제 폭을 줄이고 기장은 좀 줄여서 입으니까 그냥 평소에도 입을 수 있게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집에 농안에서 잠자고 있는 한복이 있으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BTS와 유재석 씨와 함께 한복 알리기에 좀 나서 보자고요.
방송에서 그리고 제가 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따르고 싶어하는, 존경할 만한 어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에서 그런 어르신 본 적 있나요? 귀감이 되는 어르신 본 기억이 저는 별로 없습니다.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존경할 만한 어르신, 귀감이 되는 어르신,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합쳐진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데요. TVN 12부작 드라마 나빌레라입니다. 이 드라마는 주인공이 청춘 남녀가 아닙니다. 칠순 나이에 발레를 배워서 무대에 올라서 춤을 추고 싶어 하는 덕출 씨, 그리고 덕출 씨에게는 손잡벌입니다. 채록이는 발레리노예요. 두 사람 시대를 초월한 공감과 소통, 그리고 서로의 꿈을 향한 격려와 위로를 담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윤여정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77세의 나이에 아카데미 주연상 수상에 영광을 안으셨는데요. 나빌레라의 주인공 덕주 씨를 맡은 박인환 선생님의 연기, 정말 아카데미상 수상을 하셔야 마땅할 연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덕주 씨의 아내 해남 씨 역할을 나문희 선생님께서 맡으셨어요. 이분은 정말 한 번도 시청자를 실망시킨 적 없는 연기자시죠. 이 두 어르신 연기자들 두고두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오래오래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겠죠? 제가 윤여정 선생님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TV 토크쇼에 얼마 전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미나리를 하게 된 연유를 밝히셨는데 사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미나리 출연료가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왜 미나리를 하러 미국에 갔느냐. 당시에 그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촬영을 할 때는 감독들이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뭘 알겠어요. 이렇게 대접하고 대우를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윤여정 씨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겠구나. 내가 자칫 잘못하면 괴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 자각을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셨고 77세라는 나이에 그런 성공을 거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에 정말 이런 어른들이 많이 나와줘야 합니다. 부디 그런 어른들을 방송에서 많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시청자가 휘둘려야 할까요? 그 범람하는 육식 먹방, 그리고 조작, 설정, 점철된 예능 프로그램. 그 조작 논란이 이번에 컸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살인이 난무하는 드라마. 이런 드라마 좀 안 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이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가 합해지면 큰 목소리가 되고 큰 목소리가 합해지면 결국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물줄기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합해서 우리 방송사의 움직임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TV 비평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TV 이야기이긴 한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공은 자기잖아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TV를 보면서 어떤 의미를 갖고 TV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가 살펴보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